자, 지금부터는 무엇이든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 분이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 계신 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장 맡고 계신 서영성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병원 서영성입니다. 네. 서영성 교수님은 원래 이제 심장내과 의사신데 네네. 심장내과 의사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저는 원래 뚫어고요.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막히면 밤에 이제 빨리 혈관 뚫어드리는 사실은 그것만 평생은 아니고 이제 제 의사생활 대부분을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그 재택치료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기관인지 센터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떤 공간에 몇 명이나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정에서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간호사,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필요한 경우에 응급실로 후송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일하는 의사들만 지금 저희 한 16명 정도 되고 간호사들도 70명, 80명 정도 되고요. 아니, 저희가 2,000명 정도 한 규모의 환자들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봤습니다. 의사만 16명이라고요? 예. 물론 그분들이 이제 365일 계속 일하시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16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7, 80분 계신다는데 이분들은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많을 때는 80분 가까이 되고 적을 때는 한 7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 16명은 돌아가면서 업무한다고 치고 간호사분들도 예.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휴일에도 다 근무를 해야 되니까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여기 네. 간호사 70명, 80명은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오로지 이 센터에서만 일하시냐는 거죠.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 한 30명 정도 규모고요. 나머지 40분은 이제 돌아가면서. 전담이 30명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재택치료지원센터 중에서 제일 큰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겠죠, 뭐.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고양시에 있는 거죠? 예. 네. 저희가 이제 고양시에 있지만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이렇게 이제 주변 다른 곳까지 같이 맡아서 하고 있어서요. 네. 어쩌다가 재택치료센터장을 하게 된 겁니까? 제가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이제 병원에서 원래 그 버추얼 케어 센터라고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하는 그런 원래 센터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사직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이제 저한테 비대면 진료나 뭐 원격 진료 그리고 뭐 디지털 헬스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준비해서 가끔 기획해서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처음에 시작은 그거 하려고 버추얼 케어 센터를 맡아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막 저보고 하라 그래서 딱 하자마자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재택 진료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전화로 진료하는 거니까 원격 진료니까 네가 맡아서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꼭 껴서 지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전국 최대 규모의 재택 진료 센터가 됐습니다. 네. 뭐 대부분의 일이 그렇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꿰어서 그리고 흔히 위에서 하라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거군요. 지금 업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뭐 전화를 받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심장내과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 봐왔던 환자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 목, 금, 토는 심장내과 진료를 보고요. 일, 월, 화는 재택치료 환자들을 진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파트타임 잡이고 일주일에 3일은 재택진료, 나머지 4일은 심장내과 진료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이제 계속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야간 당직도 하고 있고요. 자, 재택치료 관련 지침들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 지침이 바뀔 때마다 재택치료 대상자들도 혼란스럽긴 하지만 재택치료 환자들을 관리하는 교수님 같은 분들도 정말 멘붕에 빠질 것 같은데 예, 지금 맞습니다. 날마다 상황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재택치료자를 두 집단으로 분류하면서 대상자가 크게 줄었다면서요? 지금 어떻게 몇 명 정도 관리하시다가 몇 명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의 캐퍼시티가 한 2,000명 정도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라서 일간 뭐 한 400에서 450분 정도 환자가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면서 2,000명 정도가 이제 계셨는데 저희가 이틀 전에 지침이 개정되고 나서 60세 이상의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팍스로비드 드시는 분들만 이렇게 대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격리 기간도 좀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줄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이틀 만에 지금 800명대로 줄었고 아마 내일 한 이틀 정도 더 있으면 400명대까지 줄을 것 같습니다. 원래 2,000분까지 케어 가능한데 400분까지 줄어든다. 이게 환자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면 기쁜 일일 텐데 그냥 예. 대상자를 줄여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예. 이렇게 400명까지 줄이는 거는 앞으로 지금보다 코로나 환자가 더 많아지면은 예. 그 중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집중 치료군에 해당하는 환자도 크게 늘어날 거니까 예.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이렇게 여분을 좀 마련해 놓는 이런 차원인 거죠. 그런 안배라고 저도 예상은 하는데 이게 좀 스무스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는 좀 불만이긴 한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대상군을 좁게 잡은 게 아닐까 그렇게 그냥 저도 그냥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택 치료 관리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라거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한 환자 있습니까? 뭐 많이 뭐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지만 제가 이제 초반에 저희가 특히나 작년 12월에 이제 저희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할 때 갑자기 환자 폭증하면서 그때 사실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의료 시스템이 거의 마비다시피 했었고요. 이제 병상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니까 환자들이 입원을 못 하셔서 입원 못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도 해드려야 되니까 그때 이제 재택 치료를 엄청나게 다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저희가 80세 여성분이었는데 산소 포화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산소를 안 해드리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제 아무데도 뭐 병원에 연락해도 받아주는 데도 없고 저희가 뭐 여기저기 전화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119한테 이제 도와달라 그래서 119에서 출동을 하셨어요. 이제 산소를 해드리는데 119가 이제 그 구급차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구급차가 그 산소를 통을 같은 걸 따로 준비를 안 하면 한 3시간 정도 산소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급차가 출동해서 그 어머님한테 이제 산소를 해드리고 갈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3시간 동안 그냥 갈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계속 계시고 이제 구급차에서 이제 계속 전화하는데 우리 산소 떨어져 간다, 우리 산소 없다, 어떻게 하냐 막 그러니까 밤에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지병 응급실에 전화해서 있는 산소통 하나만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다 드려서 어떻게 밤을 넘기고 아침 되니까 받아준다고 해서 그때 성베스티안 병원인가 그쪽으로 이제 이송해드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 그 밤에 막 여기저기 뭐 보건소 전화해서 욕도 하고 뭐 119 전화해서 막 부탁도 하고 여기저기 전화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욕도 하고 했다는 거는 이제 환자분이 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했다는 거죠. 얘 뭐 산소 왜 없냐 갖다 주라고 했는데 왜 안 되냐 뭐 이제 환자 죽이고 싶냐 뭐 그런 거죠 뭐. 네. 예, 예. 그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지금 나눴는데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그냥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알려줍니까? 역학조사 단계에서 역학조사관이 설명을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 60세 이상인 분들은 일단은 집중관리 대상이니까 만 나이로 60세 이상이시면 본인은 일단은 집중관리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50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혈압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뭐 폐질환, 천식 그리고 뭐 만성 신질환 뭐 여러 가지 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다든지 약제 복용하신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가 되는데 역학조사 단계에서 아마 역학조사관이 집중관리군에 해당되실 것 같으니까 재택 모니터링을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재택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현재 뭐 나이하고 뭐 팍스로비드 처방받은 몇 개 있는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지금 기준이 좀 허점이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히 나이로만 끊어서는 좀 문제가 있고 저희가 실제로 환자 봤을 때 뭐 이게 이제 좀 접종 안 하신 분들이라든지 좀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40세 미만이어도 기저질환 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 특히나 심혈관계 질환, 뭐 심부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40대에서도 굉장히 흔한 병이 됐기 때문에 조금 연령 기준이나 기저질환 기준에 관련된 거는 조금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나누는 사이에 게스트 한 분이 더 오셨는데요. 오시는 동안에 댓글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 관련해가지고 오늘 확진자 5만 명 정말 셀프 재택치료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꾸루르님이 주셨고요. 커피조아님은 셀프 재택치료 심플하게 잘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또래오래님은
셀프 재택 치료 매뉴얼 같은 거 어디 없느냐, 있으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런 또 질문도 주셨습니다. 싱어게인님은 재택 치료 아닌 그냥 재택 격리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주셨는데요. 새로 오신 전문가 모시고 이 관련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늦게 도착하신 전문가는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신 그분이십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러 죄송합니다. 아예 별 말씀을요. 네. 저 서영선 교수님하고 재택치료 관련해서 노닥노닥 얘기 잘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그 저희가 두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12시간씩 지금 매일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2시간짜리 뉴스쇼가 있는데 그건 이제 뉴스. 오후에 하는 2시간짜리 프로그램은 이제 교양. 지금 저녁에 하는 2시간짜리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예능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노래 연습이라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조금 좀 캐주얼하게 재밌게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엄중식 교수님 지금까지 TV에 수도 없이 나오셨는데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는 아니고 거의 카메라 앞에서 뭐 웃으시거나 농담을 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굉장히 근엄하고 엄숙하고 진지하신 분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요. 원래는 굉장히 재밌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냥 카메라가 있어서 본색을 숨기고 있었던 거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저 재밌는 거를 기대하고 모셨는데 어떠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있을 때 좀 마음이 편해지는 분도 계시다는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걸 모르고 나와서 예능인도 아니고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보기는 하지만 예능인으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은 없습니다만 네,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엄종식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냐고 제가 오전에 그 정재훈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정재훈 교수랑은 지금 같은 병원에 일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정재훈 교수한테 엄종식 교수 왔을 때 이 얘기 해도 되냐고 하니까 해도 된다고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엄중한 시기에 엄중식 교수 모셨습니다. 예상한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네, 네. 전혀 반응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 엄중식 교수님이 보는 정재훈은 저 어떤 인간인 것 같습니까? 뭐 굉장히 그 훌륭하고 정말 그 일 중독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또 뭐 사석에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재밌고 조금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이 그 만나서 보시면 약간 유머 코드가 좀 엉뚱하기는 해요. 좀 엉뚱한 유머 코드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 재밌는 친구고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소신이나 또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자료와 관련돼서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아직도 되게 젊은 편에 해당이 되고 앞으로도 정말 많은 일을 할 거라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TV에 요즘 나오는 코로나 전문가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따지면 이재갑, 정재훈, 엄중식, 최원석, 뭐 신의철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모 순으로는 누가 1등이냐라고 정재훈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1등이다라고 주장하던데 엄중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뭐 좀 이것과는 좀 다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과거에는 그런 얘기가 정말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이재갑 교수가 저랑 닮아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재갑 선생한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뭐 저는 좀 좋습니다만 좀 네,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재갑 교수한테 좀 자기 관리 좀 하라고 했습니다. 이재갑 교수한테 자기 관리를 하라고 하시기에는 엄 교수님이 체중이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몸무게 관리라기보다는 이제 외모 관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상체 위주로 나오니까 네,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재갑, 엄중식, 최원석, 신해철, 정재훈 중에서 본인은 외모는 몇 등입니까? 제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두상이나 하관, 뭐 체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예능에 맞지 않는, TV에 맞지 않는 형태죠. 예. 근데 실물 TV로만 듣다가 실물로 뵈니까 훨씬 멋있으시는데요. 이런 말에 속지 말라고 집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엄중식 교수님이 이제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사실 2년 전부터 아닙니까? 그 전에도 뭐 가끔 나오셨습니다만. 근데 저는 보면서 집에서 보면서 재밌었던 게 교수님이 한동안은 거의 같은 옷만 입고 나왔어요, TV에. 같은 넥타이에. 근데 언젠가부터 자주 재킷도 바뀌시고 넥타이도 새로운 거 메고 나오시던데 그 집에서 누가 사모님이 챙겨주신 겁니까? 뭐 아무래도 출연료가 입금이 되니까 집사람이 좀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한참은 또 그 특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하고 이럴 때는 이제 병원이 정말 정신이 없고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또 좀 자제를 했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하루에 방송을 얼마나 많이 했나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요즘이 아니고요. 코로나19 때가 제일 많이 나간 게 아니라 그 메르스 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메르스 때 그때 하루에 방송을 7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그 전화 인터뷰 이런 거 빼고 출연만 7개씩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나간 것 같고 요새는 좀 병원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안 나가시는 그 자리에 이제 정재훈 교수가 치고 들어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쁘니까 그 정 교수한테 그 뭐 어떤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신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또 정 교수가 이 포스팅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그 공유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그 기자분들이나 또는 방송 관계자분들이 준수한 외모에 달변을 이렇게 아주 주목해서 보고 있다가 바로 대체를 하더라고요. 네.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또 제가 어떻게 연결을 해줘서 잘 된 것 같기도 해서 기쁘기도 합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는 입금되는 출연료가 줄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면도 있고 이제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좀 덜 오니까. 사실 엄중식 교수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그 길병원, 그 큰 병원의 기조실장으로도 일하시고 최근에 이제 부원장까지 맡고 계시기 때문에 네, 부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농담 좀 그만하고 좀 정보를 좀 드려볼까요 이제는? 지금 그 일반 관리군, 집중 관리군 나누고 뭐 QR 코드도 이제 체크 안 하시고 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가 바꿔 나가고 있는데 정부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요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 정책 내용 자체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세세하게 따지면은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바꿔나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뭐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정책 결정이 꼭 한 박자씩 좀 반 박자씩 늦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점점 코로나 유행이 길어질수록 이런 그 좀 신속한 대응 또 빠른 결정 그리고 선제적인 그런 그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 걱정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재택 치료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집중 관리군, 일반 관리군 이렇게 나누는 문제 또 중환자와 관련된 그런 대응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떠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오미크론의 유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그 유행 예측 자료들이 나왔고 지금처럼 뭐 몇만 명 단위의 환자가 매일 나오고 심지어는 10만 명에서 15만 명, 많게는 한 20만 명까지도 매일 확진자가 수주에서 수개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그 선제적인 계획 수립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왜 문제냐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그 대응 인프라 자체가 여전히 그 한계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뭐 중앙사고수습본부나 뭐 질병관리청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거의 돌려막기식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뭐 과로사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뭐 이렇게 정해진 그런 그 풀 이상의 어떤 새로운 전문가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그런 진행이 좀 안 되고 여기에 이제 뭐 이 좀 언급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이 관료주의 이것도 그 쉽게 바꿀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실제 이제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코로나 관련 전문가 중에서 제일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 교수님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화가 많으시다고요, 정부에 대해서?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정부나 뭐 어디든 간에 애정이 없으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게 가장 좋지 않은 게 무관심이죠.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뭘 하든 간에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오히려 칭찬을 하든 뭐 화를 내든 그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판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편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밖에서 좀 강하게 주장을 해줘야지 실제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 탄력을 좀 실무자들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좀 더 좀 분명하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 편인데요. 그렇다고 꼭 제가 맞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문가들도 시각이 굉장히 다양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정재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예방의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빅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시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상당히 그 장기 미래 예측의 그 장점을 갖고 계신 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병원에서 임상을 하면서 환자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병원을 경영하는 데 참여하면서 보는 그런 시각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환자 위주의 그리고 이런 치료 현장 위주의 정책 제안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의견들을 열심히 좀 나눠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도 없고 틀리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활발한 의사교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판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얘기 나누는 동안에 또또님은 엄 교수님 농담을 해도 엄중하시네요. 이런 댓글 주셨고요. 이영현님은 매번 진지한 모습만 봤었는데 엄 교수님도 재미있으시네요라는 우리가 바랬던 댓글도 나와 있고요. 싱어게인님은 저 지금 네이버에서 이재갑 쳐봤어요라는 댓글 남기셨는데 이재갑 얼굴을 모르는 국민이 아직도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얼굴 비교해 보려고 치신 것 같은데 결과에 대해서는 댓글 안 남겨주셨고요. 다행입니다. 네, 조르바님은 그 중에는 정재훈이 1등 맞다 이런 또 댓글 주신 분도 계시고 센터장님 서영선 교수님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한 느낌이다 이런 네 감사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칭찬하는 댓글 나왔고요. 감사합니다. 네, 엄 교수님 예능 첫 출연이라서 불편해 보이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쭉 있습니다. 지금 엄 교수님이 한참 길게 말씀하셨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서 교수님하고 한참 얘기를 해서 주로 엄 교수님한테 말씀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이제 두 분 같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요즘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택치료 대상이 된 분들도 많고 그리고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나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든 재택치료 대상자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집에 있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리고 증상이 나빠지면 전화하라는데 얼만큼 나빠지면은 전화를 해야 되는 거냐, 뭐 이게 다 지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집중관리군이냐 위험 그 일반관리군이냐 하는 거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일반관리군일 경우에 만약에 뭔가 내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서 교수님? 어디다가 뭐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뒤져보는 거예요? 그게 조금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면서 지하철 타고 제가 왔는데 1시간 동안 고민하는데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나 제가 솔직히 말해서 생각이 별로 안 몰라요?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심평원 정부 발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가면 뭐 대면 진료 가능 기관, 비대면으로 진료 가능한 기관, 뭐 기타 등등 약국 배달 가능한 약국 몇 개소 이게 다 명단이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겁니까? 실제로 이제 낮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비대면 진료나 전화 진료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뭐 고양시 관내나 이런 데만 해도 참여하시는 기관들이 꽤 있고 낮에는 잘 돌아가는데요. 아직 야간에 진료나 이런 거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택치료 처음에 시작하자고 할 때 제가 그러니까 저희한테 재택치료 하자라고 할 때 보건소에서 이틀 전에 갖고 와서 야 내일 이틀 뒤부터 재택치료 시작해야 돼 저희한테 얘기를 처음에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야 이틀 전에 연락 와가지고 야 이틀 뒤부터는 야간에도 환자를 봐줘야 돼. 이거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러면 몇 명이나 어떻게 봐야 되고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아 그건 몰라 위에서 잘 모르겠대. 니네가 알아서 해 그냥. 근데 그냥 밤새도록 열어가지고 환자 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몇 명을 의사를 밤을 안 재우고 24시간 대기를 시킬 건지, 어떻게 진료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좀 협의가 있고, 엄지숙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늦은 거예요. 이렇게 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얼마 정도의 환자가 생길 것 같고, 어떤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니네가 이걸 좀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해도 그거 준비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틀 전에 그냥 내일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니네 알아서 준비해봐봐.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요. 저희 고양시만 해도 물론 이제 야간에 참여하고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병원 제가 전국에 어떤 병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여 못하고 준비 못한 지자체가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근데 실제로 뭐 현장에서 보면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잘 홍보도 안 돼 있고 이 지자체 단위별로도 잘 준비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일반관리군으로 분류가 된 건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가 된 건지도 통보가 늦는다는 경우가 많고 통보가 된 다음에는 실제로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의학적인 문제가 생기건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격리를 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걸 물어봐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도 뚜렷한 그런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게 미리 준비가 됐다면 주간이나 야간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지도 같이 안내가 돼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언제 이 격리를 깨고 이 응급실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자세한 지침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여전히 명확하게 지금 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의료기관이나 대응 기관들이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문제인데 아마 빠르게 좀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정말로 생겼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라도 생기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때는 우리에게 문제가 된 건 중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환자에 집중하면 되는데 이제 그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에는 이 경증 환자들 특히 일반 관리군이나 집중 관리군 재택 치료하는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누적 어느 시점이 되면 10만 명씩 뭐 일주일이 생긴다 그러면 70만 명, 80만 명 정도의 그 재택치료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70만 명, 80만 명의 소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재를 경험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낙상사고 같은 게 생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맹장염 같은 게 발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출산을 해야 되는 일도 있을 거고 아주 다양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 그것들을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빨리 보완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그 코로나가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서 이 재택치료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격리가 돼 있다가 뭐 예를 들면 심근경색증 같은 게 왔다든지 뇌졸중이 오면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좀 전에 제가 참석한 포럼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임산부들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네, 네. 지금 임산부들의 백신 접종률이 10% 정도라고 얘기되는데 그것도 대부분 임신 전에 접종을 하신 분들이에요. 임신하고 접종한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출산이 다 다가오거나 이랬을 때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저희 병원에 환자 받아줄 수 있냐, 산모 받아줄 수 있냐라는 연락이 왔는데 진통 간격이 3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인천에 있는 병원에 있고 그 산모는 의정부에 있고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인천으로 오다가 출산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돼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사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주 이내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면 2주쯤 후부터 정말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출산 관련해 가지고는 엊그저께 저희 이 시간에 그 일산병원 김의혁 선생님 오셔가지고 정말 1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하고 가셨으니까요. 그 산부인과 관련 문제는 그저께 방송을 다시 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 중에 이게 서울시랑 함께하는 방송인데 이렇게 정부 비판을 해도 되느냐라고 댓글이 달렸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엄중식 교수님이 주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앞으로 더 하실 것 같은데 좀 있으면은 네. 그리고 엄 교수님도 뭐 인천에 있는 병원 소속이시고 네. 서 교수님은 경기도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그죠. 서울시는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오미크론 관련 질문 몇 개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발열. 그래서 그동안 맨날 들어갈 때마다 체온 재고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미크론은 별로 열이 안 난다. 사실입니까? 실제로 저희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분들을 봐도 열감이나 또는 그 호흡기 증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볍게 지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느낌보다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힘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처진다 그리고 입맛이 없다 뭐 이런 되게 불특징적인 그런 증상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더 감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소와 다른 그런 감기 몸살 증상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오미크론에 의한 감염이 아닌지를 한 번은 꼭 의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연령이 있거나 고위험군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좀 감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별을 받는다는 게 근데 이론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PCR도 마음대로 못하죠. 신속 항원 검사는 민감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감기약 먹고 검사 안 받고 버티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가볍게 고위험군도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 고위험군 중에서도 특히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미접종 상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에 의한 위중증 발생 비율 또는 치명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과 비교를 하면 80% 정도의 그 중증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는 델타 변이보다 위중증 발생이 뭐 5분의 1 정도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 통계 자료를 다 보정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중증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 뭐 고위험군 질환을 가진 분들은 현재로도 PCR 검사를 바로 1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이외의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고위험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안심 클리닉 같은 곳을 찾아서 본인의 기저질환을 얘기하고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받든지 아니면 신속항원 검사 음성이라도 PCR로 연계해서 검사를 바로 하든가 아니면 소견서를 받아서 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은 델타의 5분의 1, 뭐 치명률은 뭐 거의 10분의 1 이런 얘기하면서 오미크론이 오히려 축복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5분의 1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의미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령대나 고위험군 그 질환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아주 젊고 건강한 분들은 그 지금 오미크론이 실제로 위중증 비율이나 치명률 이런 것들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현저히 낮은 게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연령이 높은 그런 분들, 특히 이제 7, 80대에 해당하는 분들, 또 백신 미접종자에 해당하는데 고위험군 질환을 가진 그런 분들은 젊은 분들이라도 중환자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구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뭐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완화하겠다, 뭐 방역을 이제 철폐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막 발표하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영국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매일 300~400명씩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쉽게 볼 그런 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자료를 보면은 미국은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그 입원 환자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입원 환자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과정에서 그 어린이들의 그 입원 비율이 거의 18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소아병동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 입원을 많이 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군이 아닌 그 연령층 또는 비교적 그 건강한 연령층이라고 하더라도 오미크론을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 이거는 사실 확률 게임인 거지 않습니까? 네. 누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뭐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중증으로 진행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델타보다 확실히 덜 위험한 거는 맞지만 그거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 국한된 얘기고 고위험군한테는 델타 못지않게 위험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우리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뭐 그냥 이제 특별히 걱정 안 하고 마스크 벗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해보면 젊고 건강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사회생활을 하진 않습니다. 결국 가족이 있거나 또는 지인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연령층에 해당 그런 어르신들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질환을 갖고 사는 분들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병을 갖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생활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고위험군 질환을 가진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좀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도 다 부모님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젊은이들 중에도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고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델타와는 달리 소아한테도 굉장히 오미크론은 영향이 크다는 걸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또 아이들도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뭐 통계 자료 같은 건 아니더라도 서 교수님 현장에서 체감하시기에 오미크론 걸린 분들은 도대체 며칠 동안 어느 정도 증상을 보이다가 어떻게 이렇게 완화되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지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확실히 저는 근데 일선에서 느끼기에는
이게 작년 12월하고 제가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작년 12월에 한참 그 단계를 거리두기 완화하면서 델타 변이가 막 늘어나고 그래서 입원 안 될 때 그럴 때는 환자들이 굉장히 좀 증상도 심한 분도 많았었고 그때는 사실 부스터샷을 안 맞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서 근데 지금은 현재는 부스터 대부분 다 맞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 이제 오미크론 걸리신 분들은 대부분 증상도 좀 짧다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이제 확진이 되고 역학조사하고 재택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은 증상 발현한 지 2, 3일 넘어서 저희한테 의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시작한 시점에서 벌써 여쭤보면 아, 열은 벌써 3일밖에 안 됐는데 이미 다 떨어졌다. 나 몸살 기운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태반이고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확실히 여전히 증상이 길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뭐 일주일 넘게까지 열나시고 이렇게 증상 심하시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백신 접종을 한 게 여러모로 이렇게 뭐 질환 자체를 예방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뭐 증상을 경미하게 하거나 중증으로 번지는 거 막아주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게 전 일산에서 느끼기에는 체감은 확실히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확진자의 경우에 자택에서 격리를 했든 뭐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든 간에 그 정해진 격리 기간이 끝나면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격리가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되나 양성이면은 감염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옳습니까, 엄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확진자분들이 이 확진이 되고 난 이후부터 뭐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바이러스 검사 같은 것들을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얻은 바이러스 학적인 그런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특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잠복기가 좀 짧은 편인데다가 바이러스의 배출 기간이 기존 그 델타 변이나 뭐 그 이전의 바이러스보다 더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 경과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과를 보여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감염이 되고 증상 발현이 시작된 다음에 5일에서 7일 사이면 거의 그 타인에 대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바이러스 배출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채취한 검체에서 PCR이라는 그런 검사로 했을 때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 조각들을 검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어서 바이러스 배출량이 길어질 만한 그런 면역 저하 상태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7일 이내에 대부분 전파력이 소실된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주일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PCR 검사 없이 복귀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그 의과대학 교수 한 분 확진되어서 집에 갇혀 있는 분하고 줌 연결해가지고 한참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일반 시민 중에서 지금 똑같은 처지에서 재택 격리되어 있는 온 가족이 재택 격리되어 있는 분 한 분 연결해가지고 뭐가 제일 힘들고 어떤 것들이 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열심히 이런 분을 이제 찾으셨는데요.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이 전화 연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 최첨단 방송 시설은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제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은미 씨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 사는 분이신가요? 아, 네, 저는 인천에 삽니다. 인천 지금 저 엄중식 교수님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네, 교수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 일단 네. 지금 제가 알기로 두 딸과 함께 세 분이서 지금 셀프 재택 치료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다른 가족, 저 아이 아빠는 어디가 있습니까? 애들 아빠는 출장 중이어가지고, 예. 설 연휴 지나고 바로 출장 가서요. 네. 지금은 설 연휴 지나고는 저하고 딸 둘하고 이렇게만 있었어요. 네. 마침 출장이 잡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네, 마침 잡혀 있었던 거예요. 아,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지금 보니까 그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되게 고생하신 얘기를 저희가 간단하게 봤는데 2월 네. 2일 날, 그러니까 설 연휴 네. 마지막 날 큰 따님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한 네. 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큰 딸은 몇 살이에요? 24살이요. 24살이요? 네.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24살이라고 네, 네. 해도 믿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하여튼 저는 24살 예, 따님이 예.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컨디션이 안 좋고 감기인 것 같은데 감기 증상이 코로나 증상이랑 비슷하다고 한 것 같아서 자가 진단 키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집에 있는 종합감기약 약을 먹였거든요. 그렇게 네.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좀 있었다가 이게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좀 더 심해져가지고 혹시 한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금요일 날 해보고 일요일 저녁에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머지 저하고 저희 작은 딸하고 이제 좀 겁이 나가지고 저희도 같이 검사를 했었는데 네. 그때 증상은 큰애만 증상이 조금 심했었고 저랑 작은 딸은 재채기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갖고 검사를 해봤더니 저랑 작은 딸은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날이 밝자마자 PCR 검사를 하러 갔는데 PCR 검사 네 하러 갔죠.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그 자가진단 키트에서 2줄 양성이 나온 큰 딸만 PCR 검사 대상이 됐고 저하고 저기 작은 딸은 PCR 검사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못했어요. 네, 잠깐만요. 예, 지금 예. 현재 이렇게 같이 사는 가족 중에 한 분이 신속항원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네. 보건소에 가면은 PCR은 한 명만 해주는 겁니까? 지금도 맞습니까? 뭐 지금 기준대로라면 연령이나 이런 게 해당이 되지 않으시면 그 신속항원 검사 양성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박은민 씨 네. 신속 항원 검사 받은 그 양성 나온 큰 딸은 PCR 검사를 하고 월요일 날 이제 네. 집에로 그럼 세 분 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네. 화요일 날 확진이 된 건가요, 따님은? 네네, 화요일에 확진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다른 가족들이 또 검사를 받았나요? 네, 화요일에 검사 받으러 갔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문자 가지고 가니까 PCR 검사 대상이 된대요. 그래서 작은 딸하고 저하고 PCR 검사 했는데, 작은 딸은 양성이 나왔고, 저는 미결정이라고 나온 거예요. 미결정은 뭡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양성과 음성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PCR이라는 걸 하다 보면 이제 일정한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수치가 이제 양성이라고 판단되기에는 좀 적고 그 다음에 음성이라고 판단되기에는 또 많은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경계선 되겠습니다. 같은 거군요. 네네. 근데 어쨌든 가족이 확진이 되니까 PCR 검사를 거쳐서 그때는 또 가족들을 해주는군요. 이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 사실이 확인이 되면 PCR 검사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미결정 상태가 되어서 검사를 또 하셨네요. 보니까. 네, 또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확진이 되셨고. 네, 어, 네. 그래서 지금 결국 2월 10일 날 현재 모든 분이 다 확진 네, 판정을 받으시고 집에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 가족의 사례가 되게 흔히 있는 패턴입니까? 네, 최근에 좀 그 PCR을 1차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흔히 발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항원 검사가 최초에는 음성이고 또 이제 뭐 한 번, 두 번 추적 검사하는 과정에서 양성이 나와서 PCR 검사를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오히려 지금 진단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 봄봄님이 확진자 통화 연결했는데 음성이 밝아서 다행이네요. 빨리 완쾌하세요라는 댓글이 달려서 이걸 읽어드리려는 찰나에 지금 기침을 콜록콜록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증상이 어떠세요? 세 분 가족들은?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한 3일차 정도까지는 우한하고 진통제가 시간마다 한 5시간, 6시간 간격으로 진통제를 먹었거든요. 종합감기약하고. 근데 한 3일차 지나고 나서 지금은 좀 진통제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기침하고 목소리 가라앉는 거랑 콧물 나는 거는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있고, 몸살 기운인 뭐 그 근육통이나 오한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고생했습니까? 큰애가 제일 많이 고생했어요. 음, 큰 딸이 좀 저희 중에서 큰 딸이 체력이 좀 제일 약했거든요. 걔가. 네. 예, 그래서 그런지 걔가 제일 많이 고생했고 큰 딸은 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이런 거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이제? 예, 전혀 모르고 아마 학교하고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 나들이를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걸리지 않았을까. 그 주변에 한 일주일 근간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쪽 다녀와서 거기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차피 역학조사 같은 걸 거의 못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뭐 의미가 없죠, 이제는 이제. 예, 그 개별적인 그런 역학조사는 이제 중단이 된 상황이라서 아마 추적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백신은 다 맞으셨나요? 네네, 백신 다 맞았어요. 네, 3차까지 다 접종을 하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3차 부스터샷까지 맞았고 애들은 2차까지 맞았고. 음, 지금 그 25살이라고 하셨고 둘째도 그러면 뭐 10대 후반이나 그렇겠네요. 20대나. 둘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24살 대학교 4학년 올해 졸업하고요. 둘째는 작은 애는 고3이거든요. 19살. 지금 그 연령대는 2차까지 한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부스터는 아직까지.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그 백신도 맞으시고 뭐 이 방역 수칙 같은 것도 다 잘 지키셨을 텐데 온 가족이 다 걸려가지고 어떤 기분이세요? 딱 이 확진됐다 가족이 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냥 올 것이 왔구나. 음,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실은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아침마다 오는 재난 문자 보면은 너무 많아서 우리도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다 백신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돌파 감염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코로나 처음에 생겼을 때 막 그런 공포심보다 지금 주변에서 뭐 이렇게 매체에서 듣는 그런 경증으로 감기처럼 지나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뭐 처음에 느꼈던 그런 공포심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거는 아니라서 좀 그렇게 막 두렵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네. 네, 자, 지금은 그냥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아팠다가 지금 또 그리고 어디 뭐 호흡곤란이 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침 좀 하고 또 아팠다가 좀 나아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고 그러기도 해요. 좀 네. 지금은. 네. 그 보건소에서는 그 확진 네. 관련해가지고 뭐 연락을 하거나 뭐 키트를 갖다 주거나 뭐 이런 거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월요일 날 확진이 되고 양성이 나온 큰딸 같은 경우는 월요일 오전에 문자가 오고 월요일 밤에 9시 넘어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고 작은 딸은 어저께 보건소에서 연락이 안 왔더라고요. 그 뒤로 연락받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담당자 배정됐는데 그때 물어봤을 때도 키트나 약이나 이런 거를 보내주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약도 힘들면 종합감기약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종합감기약이나 진통제를 구매해서 먹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거는 주변의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현관 밖에다가 좀 걸어놓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네, 가족 중에 확진자가 아닌 분이 있으면은 나가서 약을 사올 수 있는데 지금 이분처럼 세 분 다 확진이 됐으니까 약을 사러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재택치료 전문가 그리고 감염내과 교수님 두 분, 지금 내과 선생님 두 분 계신데요. 혹시 뭐 이분들한테 직접 질문하고 싶은 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격리 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큰애랑 그러니까 이제 확진 일자가 다르니까.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바이러스 소굴이 됐잖아요, 다. 그래서 격리 기간이 다 다른데 그 집을 소독을 해야지 한 명씩 또 방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걱정되거든요. 다 낫고 나서 격리 기간 지난 다음에 소독하고 뭐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확진 문자를 받은 날짜 기준으로는 8일, 9일, 네. 10일에 받으셨고요. 증상 발현부터 따지면은 사실 큰 따님은 이미 일주일 지났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교수님? 일단은 뭐 순차적으로 격리가 해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격리 해제된 그 분은 바깥 출입이나 이런 것들에 제한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분들이 지금 걱정하신 게 집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겨울이고 춥고 그렇지만 한 2시간 정도 창문을 완전히 열고 그 환기를 시키면 집안에 있는 공기의 거의 99%가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환기를 먼저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뭐 어떤 표면에 붙어가지고 플라스틱 같은 데서 뭐 180시간 이상 붙어 있다 뭐 이런 근거들도 자료들도 나오지만 뭐 그렇게 오래 존재하지는 않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청소하시잖아요. 청소하시고 또 주방이나 이런 데는 주방을 닦아내는 그런 세척제 이런 걸로 닦아내시게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청소와 세척만으로도 이 바이러스는 충분히 그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대청소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창문을 완전히 열고 환기 충분히 하시면서 다 먼지 털고 그리고 잘 닦아내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 겨울인데 2시간을 창문을 열어놓으라고요? 창문 열어놨다가 감기 걸리겠는데? 이제 그 낮에 온도가 최대한 올라갔을 때, 좀 따뜻해졌을 때 그렇게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교수님 집은 2시간씩 환기 안 하잖아요. 10분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뭐 그렇게 길게 환기를 할 그 필요가 없기 때문이긴 한데 이제 확진된 상황에서 이제 집안에 그 뭐 여러 가지 그 공기나 또는 환경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네네네. 다른 거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식사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똑같이 해 먹는 건가요, 세 분이서? 네네네. 뭐 냉장고 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요즘에 배달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배달하거나 집에서 있는 거 먹는 건 괜찮아요. 네. 예. 큰 따님은 대학을 이제 이번에 졸업을 하셨으니까 네.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3 올라가는 둘째 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나요? 그냥 방에서? 공부 잘 안 하. 이게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그리고 약을 먹으니까 집중력이 좀 저하돼가지고 제가 같이 먹어보니까 공부도 좀 힘든 것 같기는 해요. 네. 학원도 못 가니까요. 일단 집에 계속 있거든요. 음. 음. 그 둘째 딸은 약간 좀 속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침대하고 물화일체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침대하고 물화일체가 배우신 분이군요. 네, 물화일체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네. 그 격리 해제일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2월 2일 날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다. 2월 4일 날 자가 검사 키트를 해볼 정도로 더 안 좋았다. 근데 정작 PCR 확진은 7일 날 검사를 해서 8일 날 확진이 됐거든요. 그 이분의 격리 해제일은 언제예요?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바뀐 규정에 의하면 검체 채취일 기준으로 7일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증상 발현일로부터 7일이라는 이야기도 최근에 많이 보이던데요. 네, 뭐 그렇게도 그 기준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검체 채취일 기준으로 다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저희 일선에 지금 이게 최종본으로 나온 지침에 따르면, 그러니까 검체 채취하신 날짜 플러스 6을 하시면 이제 그날까지 격리를 하시는 거라서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채취일이 2월 7일이시면 플러스 6 하시면 13일 자정까지 격리하시는 거고요. 14일, 그러니까 0시가 자정이 딱 지나면 바로 나가셔서 바람 쐬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가족은 13일 자정에 1명, 14일 자정에 1명, 15일 자정에 1명 그렇게 이제 격리가 풀리는 셈이 되는데 그냥 추가적인 PCR 검사 하지 않고 그렇게 격리 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이제는? 네, 사실은 이제 PCR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을 가진 분들, 예를 들면 장기 이식을 하던가 아니면 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걸 했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좀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계시면 또 그것도 뭐 큰 필요가 없는데 뭐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병원을 방문하신다든지 하면 PCR 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고 사람들 접촉을 격리가 해제된 뒤에도 조금 조심하는 정도로 관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또또님이 불안하고 힘드셨을 텐데 의연하게 잘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박은미님 더 빨리 쾌차하시기를 응원합니다라고 댓글 주셨고요. 꾸루루님도 고3인데 코로나 확진이라니 정말 속상하겠어요라는 댓글.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빨리 완쾌하시라고 댓글 주셨고요. 조르바님은 오미크론 슈퍼 항체 생기셨다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라는 네. 댓글도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격리 해제일까지 건강 챙기면서 잘 쉬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프신 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요. 뭐라도 좀 보내드려야겠는데 출연료를 현금으로 좀 보내드릴까요? 아니면은 불고기나 뭐 이런 걸로 먹을 걸로 보내드릴까요? 네. 먹을 걸로 보내주세요. 뭐 의외의 답변인데요. 그래도 현금이 낫죠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작진이 이제 따로 전화 끊은 다음에 연락해가지고요, 뭐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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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가족이 겪는 일이 앞으로 수많은 가정에서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서 저희가 다소 긴 시간입니다만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셋 다 그런 느낌 아닙니까? 나한테 닥치면은 저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느낌? 네. 근데 그 세 분이라서 또 잘 견디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혼자 계시거나 또는 이제 이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갖고 계시는 그런 장애가 좀 있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일반 관리군이나 이렇게 분류가 됐을 때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제 그 중앙정부나 지자체 뭐 이런 곳의 그 역량은 자원은 한계에 이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그 낭만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럴 때 정말 시민의식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혼자 계신 분들 또는 뭐 이런 그 생활에 그런 그 제한이 있으신 분들을 좀 돕기 위한 그런 휴먼 네트워크 이럴 때 좀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관리군이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결정을 다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현재는 저희가 환자가 지속적으로 열이 많이 나거나 증상이 호전이 없고 이렇게 나빠지는 추세면은 의사들이 알아서 다 검사를 하거나 뭐 조치를 취하는데 이제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되는 분들 중에 드물게 어떤 분들은 뭐 격리 해제 기간이 가까워왔는데도 뭐 열이 많이 나시거나 다른 증상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실 질병의 경과나 그런 어떤 행동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리 배포가 되고 이렇게 홍보가 좀 많이 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모자라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격리하시는 도중에
적어도 한 5일이나 일주일 내가 증상이 생겼는데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열이 나고 힘들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와 접촉할 수 있게 주변에 빨리 알리고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모르고 감기니까 뭐 일주일간 열 날 수도 있지 대부분 다 괜찮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폐렴이 생긴다든지 합병증이 생기신 경우가 있어서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휴먼 네트워크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은 다 핵가족 시대에 옆집 사람하고도 모르고 친구도 옛날보다는 덜 만나는 것 같고 당근마켓 이런 거 좀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당근마켓을 안 써봐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어떤 형태로든 그 본인의 그 생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곳 누군가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그 통상적으로 이런 지역사회나 이런 곳에서 그런 소외계층이나 또는 뭐 이런 이 지원을 주로 하는 그런 NGO 이런 데가 시민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이럴 때는 좀 힘을 내서 그런 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좀 잘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근마켓을 한 번도 안 써보셨군요. 네, 안 써봤습니다. 중고품은 안 쓰시나 봐요. 새 것만 사서 쓰시고 출연료가 많이 들어오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뭘 구매를 잘 못합니다. 결정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뭘 이렇게 사지를 못해서 그 직접 뭘 이렇게 구매하고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 옷이나 뭐 신발, 구두 같은 거는 어떻게 사십니까? 근데 끌려가서 이제 억지로 사게 됩니다. 보통. 네. 네. 디스코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모르신 네,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오늘 저 오후 저희 방송에서 그 청소년 주로 보는 정신과 선생님이 디스코드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서 교수님 아세요 혹시? 모르십니까? 왜? 네, 다행입니다. 네. 우리 다 모르는 게 정상이군요. 네, 저만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게임 하면서 쓸 수 있는 채팅 앱 같은 게 요즘 아이들은 다 쓰는 건데 네. 엄 교수님은 모르시는 걸로, 네, 저희 다 모르는 걸로. 네. 당근마켓도 못 쓰시는 분이 디스코드 같은 거를 알 리는 없겠죠. 틱톡이 뭔지는 혹시 아십니까? 예, 그건 압니다. 네. 올려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그것도 사용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네, 네, 네. 이 엄중한 시기에 엄중식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헛소리 많이 하면 안 돼가지고요. 이제 조금 수준 높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팍슬로비드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죠. 팍슬로비드 관련해가지고는 의외로 기사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네. 이것저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팍스로비드는 도대체 누구한테 처방이 되는 겁니까?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은 이제 그 고위험군에게 이제 투여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경증 또는 중등증 정도로 이제 산소 투여가 필요하지 않은 수준의 질병을 가진 분들한테 투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상과 무관하게요? 네, 허가는 12세 이상으로 받은 상황이고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경증, 중등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투여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계속 그 사용 대상을 처방 대상을 늘리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5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처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40대까지 지금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대 이상, 50대 이상이면서 고위험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저나 50은 넘었지만 고위험군은 안 되면 못 먹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현재 지침에서 50대 안 됐더라도 그러니까 면역억제제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이식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용하실 그러니까 수 50대 이상 고위험군 혹은 50세 이하라도 면역 저하질환이 있는 분들. 네, 특별한 예. 사정이 있는 분들. 저희가 이제 60세 이상은 뭐 상관없이 다 만으로 60세 이상은 처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0세 이상은 기저질환이 갖고 계신 분만 저희가 이제 해당할 수가 있고 면역 저하자는 아예 상관없이 저희가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증상이 심하냐 경하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군요. 그럼. 그러니까 중증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투여를 해야 되는 상태에서 이 투여 시작은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 그러니까 경증 중등증 단계에서만 투여하는 것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중증 환자한테 사용했을 때 효과는 그러니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위험군이라도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은 쓸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한 사람은 거꾸로 못 쓴다는 거. 이게 지침도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 증상 발현, 저희가 이제 스터디 때문에 그런 건데 결과에 따른 거 증상 발현이 된 지 5일 이내에 있는 사람들만 저희가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무증상인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무증상이어도 언젠가는 증상이 생기고 그게 이제 중증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현재 저희가 이제 무증상인 분들한테는 복용하실 거냐 설명은 드리면서 증상 생기면 복용 시작하자 이렇게 보통 설명드리고요. 예,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으로 번지고 나서는 써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산소 치료하실 정도면 그러니까 입원하셔야 될 정도면 저희가 다른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증상이 아예 없으면 안 쓴다는 의미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증상이 없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안 드신다고 하세요. 그렇기도 하고요. 증상이 생기고 나서 5일 이내에 복용하는 지침이니까 저희가 이제 혹시나 이제 재택 모니터링 하는 도중에 증상이 생기면 복용을 시작하자 이렇게 설명을 보통 드립니다. 엄 교수님은 어떻게 처방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 병원은 중등증 이상의 환자가 주로 오기 때문에 아직 그 처방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설명할 때 그 긍정적인 효과만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약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증상이 없고 아주 안정적인 분들은 그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들으셔서 그런지 투여의 동의를 잘 안 하시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증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본인이 좀 이렇게 그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19의 그 증상 징후를 확실히 느끼는 분들은 또 좀 쉽게 동의를 하시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는데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 부작용 설명 같은 거는 이제 의사가 어떤 톤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 서 교수님은 부작용을 너무 세게 무섭게 막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꼭 그런 제가 사실은 첫 처방할 때 고양시 첫 환자 제가 이제 진찰하고 처방했는데요. 실제로 그 설명할 때 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긴데 이거 다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약이 있어서 이 약을 드시면 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좀 낮출 수가 있는데 복용을 좀 해보시겠어요? 요새 뭐 뉴스에 나오니까 뭐 알고 계시죠?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이제 보통 부작용 관련해 설명드릴 때 저희가 제일 흔하게 겪는 게 쓴물 올라온다, 입맛이 써진다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써보니까 뭐 좀 속이 미색미색하다, 뭐 몸살 기운 약간 있는 것 같다, 뭐 요 정도 약간 어지러운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멀미난 것 같다, 뭐 이런 그 정도가 대부분이라서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인데 극히 드물게 약이랑 연관성도 있고 간 기능 저하가 있을 수가 있어서 황달이 생기는지 거울을 매일 좀 보시라. 속이 안 좋고 토할 것 같고 하면 피 검사해야 되니까 말씀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전 그 쓴물까지는 다 이제 알았다, 약 먹겠다 하는데. 거울 보시라 하는 순간 거울을 봐야 돼요? 라고 이제 황달이 생긴다고요? 나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아픈 것 같은데 안 먹으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뭐. 네. 황달이 생기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황달 생기신 환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꽤 많은 환자들을 처방했는데 설명서나 임상시험 네, 결과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저희가 입원해서 그러면 재증 치료를 하는 거죠. 어쨌든 황달이 이렇게 극복되고 수치가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면은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사실 약을 중단하고 경과를 잘 관찰하면 대부분은 뭐 그 황달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잘 회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처방을 할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처럼 검사를 하고 확인하고 이제 처방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간경화 같은 게 이제 심한 분들이나 아니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처방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처방을 할 때는 좀 이런 설명을 좀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얻는 이득에 대한 그 긍정적인 효과가 좀 반감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특히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급적 이 항바이러스제를 드시는 게 코로나19의 중증 진행을 막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간경화 환자나 뭐 신장 나쁜 분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니까 간하고 신장 양쪽으로 대사가 되는 약물인가 봐요. 근데 주로 이제 간 대사가 많은 그런 약이고요. 이 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분해하기 위한 그 효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정한 그런 효소와 반응을 이 약이 주로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같은 계열의 그런 약물을 드시는 경우에는 또 같이 복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좀 있는 약이죠. 네. 또 교수님 괴롭히는 차원에서 추가 질문 드리면 간경화가 있는 분들은 이게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간경화가 심한 분들은 고위험군이잖아요. 오히려 복용 대상이 되는데 네. 그 딜레마는 어떻게 조절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간경화를 보통 그 의학적으로는 A, B, C 세 군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C군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복용을 권고를 안 하는데 A, 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 처방이 가능한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기저질환에 대한 충분한 그런 그 확인 작업 후에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선에서 처방할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때가 많은데 이 콩팥 기능이 예를 들어서 그 측정을 해서 일정 수치 미만이 되면은 약제를 좀 감량해서 복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이 나쁘다라고 얘기는 막연히 알고 계시지만 내가 A, B, C 중에 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이제 B랑 C는 굉장히 뭐 대부분 복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에 대해서 좀 들어보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검사 결과 같은 것들을 확인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환자를 모셔와 가지고 피 검사를 해보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주말에 뭐 저희가 보통은 이제 원래 다니시던 병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전화해서 최근에 피 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쪽 선생님들한테 응급실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뭔가 좀 보완이 돼서 저희가 쉽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조만간에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이게 공무원 뭐 여러분. 쉬운 얘기는 아닌데 결국 이 팍스로비드가 처음 나왔을 때 뭐 또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이게 게임 체인저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절대 그런 거에 동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팍스로비드는 좋은 약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장기적으로 봐서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좀 그 편하게 상황이 바뀌려면은 더 좋은 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감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지금 우리 독감은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죠. 그중에 뭐 대표적으로 상품명이 이제 타미플루라는 그 오셀타미비어라는 성분의 약을 처방을 하는데 이게 거의 어린아이부터 뭐 노인까지 특별한 그런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영향 없이 처방을 할 수 있는 약이거든요. 이렇게 처방이 좀 간단하고 또 먹기도 쉽고 그리고 값도 싸고. 값도 싸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타미플루하고 이 팍스로비드 가격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 한 2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팍스로비드 한 번 한 사람이 5일 동안 먹는 약이 가격이 거의 한 8, 9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좋은 약이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처방이 필요한 그런 약이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또 현장에서 처방 경험이 늘어나다 보면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았는데 일단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로 말씀이시고 만약에 지금 5일간 먹는 약인데 뭐 하루 이틀 먹었어요. 근데 너무 멀쩡해. 그럼 먹다가 중단해도 됩니까? 일단은 뭐 그 특별한 그 부작용이 없으면 증상이 빨리 호전이 되더라도 끝까지 다 드실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하루 이틀 먹었는데 증상도 없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증상이 없어진 상황에서
뭔가 그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게 이제 일상이 그 불편할 정도로 느끼는 상황에서 중단을 할 때는 그래도 그 처방을 해주신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중단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뭐 쓴물이 좀 넘어온다거나 이 정도 가지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실 테고요. 네. 지금 얼마 전에 그 질본 정은경 청장께서 신속 항원 검사에서만 양성이 나와도 팍스로비드 처방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언제 그렇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그건 검토 중이다. 이 발언의 진짜 속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확진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PCR로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그 지체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뭐 PCR 검사를 냈는데 이틀 3일 동안 확인이 안 되고 통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또 접근하지 못하는 그 선별진료소까지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신속항원 검사만 보고 양성인 경우 바로 투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 인플루엔자 독감이 한참 유행할 때는 주의보를 내리게 되는데 이런 주의보가 내리게 되면 이 독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 징후만 있어도 신속항원 검사 없이 타임플루 처방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사태가 심각해진다 그러면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신속항원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 투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급이 충분하다면.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려를 말씀하신 거고요. 이거는 유행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미플루는 뭐 사실 특별한 검사 없이도 뭐 엑스레이도 안 찍고 그냥 문진만 하고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땅콩 주듯이 나눠줬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팍스로비드는 일단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부작용도 조금 있고 무엇보다도 무제한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처방을 늘리면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더 축소해가지고 딱 이 경우만 처방하라든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더라도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그렇게까지 많은 환자들한테 먹이지 마라 뭐 이렇게 또 지침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약간 좀 이게 현실의 일선에서 이제 처방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까 엄 교수님께서도 다 지적하셨지만 이게 좀 처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드시는 약을 굉장히 많이 다 따져봐야 되고 이게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들이 드셨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팍스로비드 스터디 자체,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는 스터디 자체가 사실은 델타 변이에서 접종 많이 안 맞으신 분들한테 미국에서 했던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이게 환자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사실 그거하고 그때 그 연구했던 그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타미플루 처방하듯이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다 뿌려서 정말 우리가 의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정말로 부작용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도 환자한테 진짜로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감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고위험군 정말로 이게 아까 엄 교수님께 지적하셨던 그런 고위험군들 중증으로 번지는데 제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지 타임플루처럼 그냥 모든 환자들이 다 그냥 손쉽게 이렇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찰해서 약 처방할 때까지도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요. 그거 한번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하루에 제가 하루 종일 진료를 해도 30명 진료하기가 어려워요. 타임플루를 30명한테 처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써도. 그 약의 뭐 부작용이나 효과를 떠나서 가격 때문에라도 무작정 많이 뿌리기는 힘든데 그 파이자가 백신 관련해가지고 보여온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이게 가격이 뭐 확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회사에서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 특히 뭐 국내 기업이 이런 건 지금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 MSD에서 개발한 그 라게브리오, 몰루피라비어라는 성분의 약제가 지금 그 우리 식약처 승인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이 약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라게브리오 임상 연구가 조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절반 정도의 중환자 발생 비율을 줄인다라고 나왔다가 이제 수정이 되면서 한 30% 정도 중환자 발생을 줄인다라고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오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그런 국내 전문가들의 결론이 내려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급 사용 승인도 좀 느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팍스로비드를 먼저 1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일정한 시점에서 유행이 커져서 팍스로비드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은 이 라게브리오를 그 같이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럴 때는 라게브리오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사람 그리고 팍스로비드는 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서 처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항바이러스의 그 임상 연구와 이상 연구가 지금 한참 진행이 되는데 이게 그 국내가 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임상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국내에서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이 적은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또 이 성인들의 백신 접종률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연구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외국에서 특히 이제 조금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저개발국에서의 환자 등록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 지나야지 아마 이상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이상 연구 결과를 보고 3상을 이어서 가기는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상황이 안 좋다고 보면은 이 3상 연구 과정 중에서도 뭐 바로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럴 정도까지 오미크론 유행의 양상과 그 임상 연구의 진행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질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굉장히 비판적인 시청자들의 댓글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예능이라고 하더니 너무 심각해졌다. 잠깐 딴 데 갔다 왔더니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느냐. 엄 교수님 너무 심각하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쭉 달렸습니다. 뭔가 우리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말씀하신 국산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그거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아니, 개발 중인 회사는 신문에 다 난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참여를 하고 연구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상충이 생기는 거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참여하는 곳 중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진원과학생명이라고 진원생명인가요? 뭐 이제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회사 이름은 잘 모르시는데. 네, 진원생명이라는 데서 하는 게 있고 또 진원이요? 네, 진원. 네. 받아 적으시는 네, 진원생명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몇 군데 또 제안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이름이 잘 알려지는 회사들은 아니고 좀 그 이런 그 리서치라고 하죠. 연구 개발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좀 소규모의 회사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지금 막 시작이 된 데도 있고 이제 게시 모임을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한 1년, 2년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한 6개월 뭐 그런 수준입니까? 빠르면 올해 안에 삼상 연구가 맞춰질 만한 회사도 있고요. 올해 안에 뭐 이상이 끝나면 다행이다 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네. 시작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 MSD에서 지금 출시하는 그 약 이름은 성분명은 라게브리오? 성분명이 몰루피라비어고요. 몰루피라비르가 성분명이고 예. 그리고 라게브리오가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입니까? 네. 라게브리오 몰루피라비르는 그 뭔가 이탈리아 배우 같은 느낌의 이름인데. 예. 뭐 이름 장명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 이름이 좀 어렵죠. 쉬운 이름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약 이름을 만들 때도 이 좀 잘 팔리는 이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 요건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너무 시사 프로그램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는데요. 어쨌든 우리 원래는 이제 사실 시사 프로그램이죠.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조금이라도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희 방송에 관해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어제 물어보시지 왜 오늘 물어보세요? 3차 백신까지 마친 사람이 오미크론 확진 후에 완치되면은 슈퍼 항체가 생긴다고 어제 출연한 의사분이 그랬는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해주셨는데 못 믿는 거죠? 어제 나온 출연진을. 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슈퍼 항체가 생긴다. 이제 뭐 그게 백신이 됐건 아니면 뭐 실제 감염이 되건 간에 이제 이 접종 이후 또는 감염 이후에 그 항체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항체가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보호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 값을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냥 항체가가 높게 나오면 보호 효과가 좀 분명히 있겠다. 그리고 오래 갈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예측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어떤 분은 금강불개가 됐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정말 그렇게 된 건지 아닌지는 좀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3차 접종을 하고 돌파 감염이 생기게 되면 어찌됐든 또 한 번 접종을 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체가는 분명히 높게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뭐 세포 면역 뭐 이런 측면에서 봐도 그렇죠.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세포 면역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내일 저녁에 또 신의철 카이스트 교수가 출연 예정이라서 아마 그 얘기는 내일 저녁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팍스로비드 꺼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했는데 두 분께 여쭤볼게요. 그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지금 요거를 먹을 만한 상황이 됐다. 경증 내지는 뭐 약간 증상이 있는 정도인데 증상 발현된 지 뭐 한 이틀 됐다. 딱 지금 먹으면 되는 상황이다. 드실 겁니까? 네, 뭐 당연히 그 투여 대상이 적응증이 맞다면 당연히 처방하고 먹일 겁니다. 서 저도 교수님. 먹을 거고. 네. 네, 예, 저도 제가 고위험군이면 당연히 먹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값을 80만 원 본인이 내고 먹어야 된다면 드실 겁니까? 저는 먹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저도 먹을 것 적금 같습니다. 깨서 먹어야죠. 아니, 80만 원도 없어요? 교수님 아니요, 왜 뭐, 적금까지 네. 깨놓고 두 분 다 내 돈을 내고라도 먹을 만한 정도의 뭐 효용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까지 나온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분명히 그럴 가치가 있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혹시라도 경증이지만 오미크론이 뭐 위험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이제 건강한 중년 남자의 경우에도 운 나쁘면 확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돈 80만 원, 90만 원 내고라도 먹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보시다시피 약간 그 BMI라고 그러죠. 체질량 지수가 좀 많아서 이 자체가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연령도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고위험군 연령에 접근하고 있어서 저는 당연히 제가 돈을 내더라도 출연료를 깨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뽀그리님이 JYP도 의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약 이름을 잘 모르느냐라고 했는데 이미 출시된 약 이름도 제가 잘 모르는데 이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약의 이 라게브리오, 몰루피라비르 이런 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 엄 교수님도 본인이 쓰는 약 말고는 약 이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 뭐 전문적인 약품 특히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 그 항암제 계열 이런 거 이름이 굉장히 영어 이름이 네. 어렵거든요. 표적 치료제 이런 거는 발음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이 박주관님을 뭐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또 항암 치료하시는 종양내과 선생님들은 항생제 이름은 또 잘 모른다는 거. 이름을 아시면 다행이죠. 이 탁슬로비드는 혹시 하루 한 번 먹는 약입니까? 복용 방법은 어떻게 되죠? 이제 이게 그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어 발음을. 니르미 텔레그라비어라고 저도 발음이 정확하고 니르미 그러니까 텔레그라비아. NIR 뭐 MI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이름인데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네. 여기에 리토나비어라는 성분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같이 먹어야 되는 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팍스로비드의 주치료제 성분인 그 약이 들어가면 간에서 대사가 돼서
바로 이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해 요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리토나비어라는 약을 같이 먹어서 오랫동안 이 효과가 지속이 되도록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성분 2알 그리고 리토나비어 1알 그래서 3알을 먹게 되고요. 한꺼번에요? 네네. 3알을 먹고 그걸 하루에 2번씩 먹습니다. 그렇게 5일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6알씩 5일이니까 30알을 30알을 먹는 거예요? 네. 오, 하루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네. 다른 약 드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먹는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긴 합니까? 이게 식사랑 상관없이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2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거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어서 이제 기존 드시는 약들은 대부분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드시거나 뭐 이런 식이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처방을 하면 보건소에서 그거를 이제 가정까지 배송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대부분 다 저녁에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밤에 뭐 12시에 드시면 혹은 뭐 새벽에 1시에 드시면 그러니까 밤에 뭐 저녁에 6시쯤 드시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저희가 저녁 8시쯤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8시쯤 드시라 보통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다른 약이랑 상관없이 그냥 시간에 맞춰서 12시간 간격으로 드시라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우리 약 이름 잘 모르시는 거 관련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네. 니르마트 텔비르입니다. 텔레그램 이러면서. 니르마트 렐비르. 네, 저희 네, 제작진도 니르마트 알려줬어요. 렐비르. 니르마트렐비르. 네, 발음이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저도. 니르마트렐비르입니까? 네. 니르마트렐비르입니까? 니르마트 렐비르. 네, 하여튼 어려운 발음이고요. 네. 아까 어떤 분이 재택 치료 중인 분들도 팍스로비드 먹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었는데 당연히 가능한 거죠. 재택 치료 중인 분들이 대부분 팍스로비드를 드시게 되고요. 대부분? 지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집중관리분으로 분류되신 분들이 팍스로비드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이제 재택 치료 하시면서 팍스로비드를 드시게 될 겁니다. 네. 자, 아까 지금 격리 해제 관련해가지고 서 교수님이 검사한 날로부터 6일째 네, 플러스 플러스 6일이죠. 7일간인데 네. 그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뭐 확진된 날을 하루로 치고 예, 그래서 당일 날짜에다가 플러스 6을 하시면 그 날짜가 되고요. 그날까지는 격리를 하셔야 되는 거라 뭐 2일날 검사를 받으셨으면 플러스 6을 하시면 8일입니다. 8일 자정까지는 네. 격리를 하셔야 그 되고요. 숫자로 하는 것보다 요일이 더 쉽지 않을까요? 월요일 날 진단됐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것만 빠듯하게 외우고 있어가지고 계산 안 해봤는데 월요일 날 진단됐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0시에 풀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요일에서 맞습니다. 월요일 넘어가는 0시에 맞습니다. 풀리는 일요일까지는 그렇죠. 격리를 네, 하셔야 되고 네. 월요일이 딱 되면 그 자정이 됐을 때 바로 격리가 해줘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진단됐으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는 풀려 나오는 거. 맞습니다. 네, 일요일까지 자정. 해제 격리하시고 화요일 날 확진됐으면은 그죠? 확진됐으면 화요일 날 검사를 하셨으면 화요일 날 검사일을 검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했으면 예, 월요일 날 검체를 밤 채취한 12시에 날, 풀려 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풀려나는 것 때는 의료진이 개입은 전혀 없는 거죠. 너는 풀려나도 된다, 뭐 완치다, 뭐 격리 해제해라 이런 사인은 없는 거죠. 이전 지침에서는 그거를 일부러 다 이렇게 본인한테 알려주기로 돼 있었는데요. 환자가 너무 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혼선이 되고 어려워서 특별한 너는 더 격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그냥 격리 해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제되는 시점에 PCR을 다시 하지도 않습니다. 않고. 네. 자, 그리고 그 얘기는 정말로 7일 이후에는 적어도 증상이 없는 사람은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7일째도 열이 나시면 그냥 격리 해제하지 마시고 반드시 보건소에 연락하시거나 주변 병원에 받으셔서 진료를 좀 받으십시오. 열이 그러니까요. 나시면. 지금 전파력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격리 해제 스스로 알아서 날짜 되면 해야 된다. 이거는 다 증상이 전혀 없을 때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이게 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증상이 전혀 없을 때는 아니고요. 이게- 조금은 있어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도 약간 예를 들어서 이게 잔기침을 조금 하신다든지 코가 조금 뭐 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증상이 좀 길게 남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2, 3주 이상 가시거든요. 그래서 잔기침만 조금 하고 내가 확실히 처음 증상 발현했을 때보다 내가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 괜찮다, 열도 하나도 안 난다 이러시면 이제 그냥 격리 해제하시면 되고요. 약간 뭐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증상이 없을 때만 꼭 해제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좀 일반 관리군이 스스로 해제하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일반인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증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모니터링도 안 하고 의사도 만날 수 없고 뭐 다른 상담이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얼마만큼 남아 있으면 내가 격리 해제도 해야 되고 뭐 아니면 아닌 건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선 그 1차 의료기관들에서 그런 상담 업무나 진료 업무 같은 것들을 많이 좀 해주셔야 일반 환자들, 일반 관리군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재택 치료를 하실 수 있게, 셀프 재택 치료를 하실 수 있게 아마 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동의하는데요. 지금 그 아무 증상도 안 남고 전혀 그 컨디션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해제를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5일에서 7일 지나면서 폐렴이 생기거나 중증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열이 난다든지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든지 어찌됐든 그냥 일상으로 회복하기 좀 불편한 그런 증상이 있는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1차 의료기관이나 또는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이 흉부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꼭 좀 체크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치료를 중단할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지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좀 그렇게 권고를 꼭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 마지막에 코로나 핑크라고 해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뭔가 오히려 좋아진 거 이런 거를 짧게 얘기 나누면서 마무리하자고 저희 작가들이 매일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좋아진 걸 하나씩 찾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별로 없나 봅니다. 며칠 하더니 벌써 아이템이 떨어졌는지 오늘 찾아온 거는 이게 뭐가 좋은 얘기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제작진이 준비한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시기면은 이제 하루에 몇만 명씩 재택치료 격리 대상이 늘어날 것이고 일주일 동안 다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뭐 하면서 지낼지를 미리 좀 생각을 해보자. 갑자기 닥치면 당황스러우니 우리 누구나 다 닥칠 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 취지가 알면 이긴다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슬기로운 격리 생활 팁을 좀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맞춰보라고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두 분 교수님, 내가 만약 재택치료로 격리가 되면 나는 뭘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엄 교수님은 뭐 할 것 같습니까?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만약 확진돼서 자가격리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직원들, 그러니까 의사, 뭐 간호사분들이 저는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올 거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바로 데리고 와서 이제 어차피 확진됐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돼서 그냥 환자 보게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코로나 환자를 보게 할 거라고? 네. 어차피 뭐 개인 보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환자 보라고 할 거라고 해서 저는 끝까지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볼 요량이고요. 만약에 재택을 가능하게 된다면은 좀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 싶은 영화들이 되게 많았는데 또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시리즈도 많은데 정말 보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 본 드라마는 뭐가 있습니까? 뭐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그 붉은 뭐였죠? 불가살? 아니 불가살 말고 그 정조대왕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데요. 붉은 끝동 뭐 끝동 뭐 옷소매 그거요? 뭐 사극 좋아하시는 예, 분. 아니 그게 되게 재밌었다 그래서 그거 좀 다시 보기를 한번 정주행을 해볼까.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네, 옷소매 붉은 끝동. 네. 그해 우리는 이런 건 안 좋아하십니까? 그것도 재밌다고 첫사랑 들었는데요. 이야기? 만약 다시 보면 그 나의 아저씨 한번 다시 또 정주행하는 것도 좋을 것 나의 같습니다. 아저씨 다시 볼만하죠. 네. 첫사랑은 기억나시고요 지금? 저는 첫사랑이 한 명이라서 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첫사랑은 누구나 다 한 명이에요. OTT는 뭐 이용하세요? OTT가 OTT가 뭐냐고요? 네, 옛날 사람들. 서 교수님은 OTT 뭐 이용하십니까? 저는 넷플릭스, 디즈니 다 가입자입니다. 네, 넷플릭스 저 가입자이신데 재택치료로 격리된다면은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책 한 권 고르겠다 그러면 뭐 가져가실랍니까? 책은 안 보시는 걸로. 우리 작가들이 지금 약간 항의성 멘트를 보내왔는데요. 좋은 게 뭐가 있냐면 해외여행을 못 가게 돼가지고 국내에 숨은 여행지들이 많이 발굴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안 알려졌던 뭐 여수라든지 울릉도, 거제 외도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진 거, 이런 거 좋은 일 아니냐라고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신혼여행으로 또 울릉도도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두 분은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되면은 어디로 놀러 가고 싶으십니까? 엄 교수님. 제가 인생에서 가장 그래도 즐겁고 좀 편안하게 지냈던 시기를 꼽아보라면 1년 정도 연수를 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연수를 갔던 마을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뭐 몇 주가 됐건 몇 개월이 됐건 좀 다시 생활을 좀 해보고 싶은 그게 어느 그런 동네였습니까, 거기가? 그 볼티모어 근처에 조금 소도시였는데요. 네, 좀 편안하고 예쁜 동네였습니다. 혹시 거기 있는 제일 유명한 그 병원에서 연수하셨습니까? 네, 존스 홉킨스에서 아, 네. 잠깐 오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존스 홉킨스에서 공부하신 분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서 교수님은 어디로 한번 여행 가고 싶으세요? 저는 등산하는 거 좋아해서요. 코로나 관련해서 뭐 치료하면서 사실 주말에도 계속 진료하느라고 휴가도 못 갔고 뭐 지금 2년째 휴가 못 냈고 최근 재택치료 시작하면서부터는 한 4개월째 하루도 안 쉬고 출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장산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등산 너무 좋아해서 내장산 단풍할 때 능선 뛰어다니는 거 너무 좋아했어가지고요. 네, 내장산에 꼭 올 가을에는 갔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시청자 한 분이 우울증도 고위험군에 포함되어 있던데 정신건강관리도 잘해야겠다,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지금 이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정신과 관련 내용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자가격리 되면은 난 뭐 할 건가 생각해보자라고 했던 것도요. 사실 누가 언제 어디서나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보자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뭔가 내가 못 본 드라마, 영화, 책 이런 거 보고 어디 놀러 갈지 상상하고 하는 것 자체로도 약간은 요즘에 코로나 블루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아닐까 싶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의사다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오미크론 위기 대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무엇이든 답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